여러분, 저는 65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제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30년 넘게 세탁소를 운영하며 구겨진 옷들을 펴왔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는 혼자서 빈집을 지켜왔죠. 그리고 아들이 결혼하고 손주가 태어났을 때 저는 다시 한번 제 역할을 찾았다고 믿었습니다. 부모는 뒤에서 조용히 도와야 한다. 그게 제 신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핸드폰 화면에 뜬 단 한 줄의 문장이 제가 지켜온 모든 것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시어머니가 도와주긴 하는데 너무 오래 받으니까 당연하게 여길까봐. 솔직히 계속 엮이는 건 부담됨.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다려온 것은 옷이 아니라 제 자존심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선입니다. 올해 65. 동네 사람들은 저를 세탁소 사모님이라 불렀죠.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저는 이 작은 세탁소에서 수없이 많은 옷들을 만났습니다. 얼룩진 와이셔츠, 찢어진 교복, 아이들의 땀 냄새가 밴 체육복.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들을 깨끗하게 만드는 사람이었죠. 남편 박성호 씨는 5년 전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투병 기간은 2년. 그 시간 동안 저는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병원을 오가고 밤에는 간병을 했습니다. 힘들었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는 너무 바빠서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덩그러니 공간을 채울 뿐이었죠. 그때 저는 처음으로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제대로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세탁소를 정리하고 은퇴를 준비했죠. 30년 동안 성실하게 모은 돈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보험금도 있었고요. 노후 준비는 충분했습니다. 검소하게 살면 여생을 편안히 보낼 수 있는 정도였죠. 하지만 돈이 있다고 해서 외로움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때 제게 새로운 역할이 찾아왔습니다. 아들 준호는 38입니다. 중견 건설사에서 영업직으로 일하는 평범하지만 성실한 사람이죠. 키는 크지 않지만 얼굴은 남편을 닮아 준수한 편입니다. 준호가 35살 되던 해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며느리 이름은 한서윤. 36살 프리랜서 마케팅 컨설턴트라고 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정말 똑똑해 보였습니다. 말투도 세련되고 옷차림도 깔끔했죠. 어머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녀의 첫인사는 공손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우리 준호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결혼 준비를 할 때 저는 일부러 한 발 물러나 있었습니다. 요즘은 부모가 간섭하면 안 된다던데. 너희끼리 알아서 해. 겉으로는 이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조마조마했습니다. 신혼집 전세금이 걱정되고 결혼 비용이 부담스러울까 봐 밤잠을 설치기도 했죠. 그래도 참았습니다. 부모는 뒤에서 도와야 한다. 이게 제 신념이었으니까요. 결혼식 일주일 전 준호가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엄마, 전세금이 조금 부족해서.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저에게 손을 벌리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필요한데? 5천만 원 정도요. 제가 꼭 갚을게요. 저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갚을 생각하지 마. 엄마가 주는 거야. 대신 서윤이한테는 말하지 마. 네가 해결한 거로 해. 준호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아들이 고마워할 일 있나. 잘 살기만 해.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뿌듯했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결혼 2년 차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민재, 박민재. 3.2kg의 건강한 사내 아이였습니다. 병원에서 처음 민재를 봤을 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작은 손, 작은 발, 남편을 닮은 눈매. 모든 게 소중했습니다. 어머님, 민재 예쁘죠? 서윤이 지친 얼굴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민재 세상에서 제일 예쁘지. 저는 산후조리원에 매일 갔습니다. 국을 끓여가고 과일을 깎아가고 서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죠. 어머님,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챙겨주시는 시어머니 없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 말이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필요한 사람. 저는 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민재가 돌이 되던 해 서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일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민재 돌봐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봐줄게. 걱정 마. 그때부터 저는 주 3회 서윤의 집에 가서 민재를 돌봤습니다. 밥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재우고 놀아주고. 힘들지 않았냐고요? 아니요. 오히려 행복했습니다. 민재의 웃음소리가 제 하루를 채워주었고 서윤의 어머님 덕분이에요 라는 말이 제 존재의 이유가 되었으니까요. 민재가 4살이 되던 해 저는 스스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원비를 대신 내기로요. 준호 부부의 경제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월급은 괜찮은 편이지만 서윤의 수입은 들쭉날쭉했죠. 프리랜서니까요. 전세 대출이자 생활비, 민재 양육비 만만치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준호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준호야, 민재 학원비는 엄마가 낼게. 엄마, 그건 우리가. 아니야. 엄마가 내고 싶어서 내는 거야. 받기만 해. 대신 서윤이한테는 네가 내는 것처럼 해. 준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매달 50만 원씩 민재의 학원비를 대신 냈습니다. 영어 유치원, 태권도, 피아노. 그리고 몇 달 뒤에는 민재의 보험료도 제가 내기 시작했습니다. 교육보험이 필요하다는데 우리가 여유가 없어서.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낼게. 민재 미래를 위한 거잖아. 월 30만 원. 학원비와 보험료를 합치면 매달 80만 원. 적은 돈이 아니었지만 저는 기쁜 마음으로 냈습니다. 이게 할머니의 역할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민재가 5살이 되던 해부터 저는 주 5회 민재를 어린이집에서 픽업했습니다. 오후 3시 어린이집 앞에 서 있으면 민재가 뛰어나왔죠. 할머니.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손을 잡고 집까지 걷는 20분. 민재는 오늘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했고 저는 하나하나 다 들어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친구가 내 장난감 뺏어갔어. 그래?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선생님한테 말했어. 우리 민재 잘했네. 참 똑똑하다. 그런 대화들이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집에 도착하면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빨리 들어가세요. 서윤은 현관문 앞에서 저를 맞이했지만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바쁘니까. 집이 어질러져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게 매일 반복되자 조금씩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윤아, 내가 차라도 한잔 하고 갈까? 아, 어머님. 오늘은 집이 좀 어수선해서요. 다음에 꼭 모시고 싶은데 오늘은 죄송해요. 늘 다음에였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오지 않았죠.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내가 며느리 집에 부담 주면 안 되지. 민재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 미묘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윤이 규칙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어느 날 그녀가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민재 픽업은 계속 부탁드려도 될까요? 대신 집에는 들어오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민재가 이제 혼자서도 집에 잘 들어오거든요. 저는 당황했지만 티 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아, 그래? 그럼 현관 앞에서 민재 넘겨줄게. 네, 그게 서로 편할 것 같아요. 서로 편하다고요? 저는 불편하지 않았는데 또 다른 규칙이 생겼습니다. 어머님, 민재 학원 상담 있을 때 가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일정이 안 맞아서요. 물론이지. 내가 갈게. 감사해요. 대신 교육 방향에 대한 건 저희가 결정하는 걸로 할게요. 어머님은 그냥 선생님 말씀 들어주시기만 하시면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애들은 다 이런가 보다.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섭섭했습니다. 민재 교육에 대해 제 의견을 말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으니까요. 또 다른 날 제가 냉장고에 반찬을 넣어두려고 하자 서윤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반찬은 괜찮아요. 저희가 먹을 거 따로 준비해 놨어요. 그래도 김치랑 된장찌개는 내가 해준 게 맛있잖아. 감사한데 요즘은 식성이 좀 달라져서요. 어머님 마음만 감사히 받을게요. 거절이었습니다. 정중하지만 확실한 거절. 저는 가져온 반찬통을 다시 들고 돌아섰습니다. 뭐 서윤이가 요리를 잘하니까. 저는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씁쓸했습니다. 준호의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좋아하는 잡채와 갈비찜을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장을 보고 오전 내내 요리를 했죠. 오늘은 우리 아들 생일인데 며느리도 이해하겠지. 저는 도시락을 들고 준호네 집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서윤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오신다고 말씀 안 하셨는데요. 아, 준호 생일이라 깜빡했네. 반찬 좀 만들어서. 어머님, 다음부턴 미리 말씀해 주세요. 갑작스러우면 저도 부담돼요. 부담. 그 단어가 제 귓가에 꽂혔습니다. 부담이 된다고? 네, 집도 정리 안 되어 있고 제가 마음의 준비도 필요하잖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준호가 뒤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들어와요. 서윤아, 생일인데 괜찮아. 준호 씨, 그게 아니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엄마가 갑자기 와서 미안하네. 이거 냉장고에 넣어놓고 갈게. 어머님. 저는 서둘러 반찬을 냉장고에 넣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 단어가 계속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부담. 제가 부담이었던 걸까요? 그날 이후 저는 서윤의 말과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늘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덕분에 제가 일할 수 있어요. 어머님 없으면 어떡해요. 하지만 행동은 달랐습니다. 픽업 후 현관 앞에서만 민재를 넘겨받기. 학원비와 보험료는 받으면서도 교육 방향에 대한 의견은 차단하기. 반찬은 거절하고 방문은 미리 약속 없이는 불편해하기.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도와주는 건 고맙지만 관여하는 건 싫다는 건가? 어느 날 밤 준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야, 내가 서윤이한테 부담이 되나? 엄마, 무슨 소리예요? 서윤이가 엄마한테 항상 고맙다고 하는데. 그래, 그렇겠지. 저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의문이 계속 자라났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진심일까? 민재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주 5회 픽업을 하고 매달 80만 원을 보험료와 학원비로 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한 거죠. 어느 날 제가 민재를 데려다주고 가려는데 서윤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민재가 할머니한테만 붙으려고 해서 걱정이에요. 그래? 그게 나쁜 건가? 아니, 나쁜 건 아닌데. 엄마한테도 좀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내가 민재를 너무 많이 본 게 문제인가? 또 다른 날 민재가 감기에 걸렸을 때였습니다. 저는 죽을 끓여서 가져갔습니다. 서윤아, 민재 아프다며? 죽 좀 끓여왔어. 어머님, 괜찮아요. 민재 입맛이 까다로워서 잘 안 먹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할머니가 끓인 거니까 먹지 않을까? 어머님, 정말 괜찮아요. 마음만 감사히 받을게요. 또 거절이었습니다. 저는 죽을 들고 그냥 돌아섰습니다. 어느 토요일 준호네 가족이 외출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민재가 입을 새 옷을 사서 가져다 주려고 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외출했나 보네. 저는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예전에 준호가 알려준 비밀번호였죠.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옷을 민재 방에 놓아두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윤이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집에 계세요? 아, 민재 옷 좀 사서 가져다 주려고. 어머님, 저희 집 비밀번호 어떻게 아세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아, 예전에 준호가 알려줘서. 어머님, 앞으로는 들어오지 말아주세요. 비밀번호도 바꿀게요. 뭐? 집은 저희의 사적인 공간이잖아요. 미리 말씀 안 하시고 들어오시면 곤란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는 나쁜 마음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어머님,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희도 프라이버시가 필요해요. 통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내가 침입자였던 건가? 그날 저녁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오늘 일은 미안해요. 서윤이가 좀 예민했나 봐요. 준호야, 나는 정말 나쁜 마음으로 들어간 게 아니었어. 알아요, 엄마. 알아요. 그런데 서윤이 입장에서는 좀 놀랐나 봐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데?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요즘 세대는 좀 다르잖아요.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엄마도 조금 이해해 주세요. 나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데 자꾸 선을 그으니까. 선을 그는 게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준호는 제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엄마, 서윤이한테 화내지 마세요. 그냥 미리 연락하고 가시면 돼요. 그래. 알았어. 준호가 돌아간 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제 편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이제 서윤의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노력했습니다. 서윤이 원하는 대로 해주려고요. 방문하기 전에는 반드시 연락했고 현관 앞에서만 민재를 넘겨주었습니다. 반찬을 가져가지 않았고 학원 상담에서는 제 의견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만족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요즘 정말 편해요. 이렇게 서로 배려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됐다. 하지만 속으로는 달랐습니다. 이게 배려인가? 아니면 내가 뒷걸음질 치는 건가? 민재를 픽업할 때마다 저는 현관 앞에 서서 서윤이 문을 열기를 기다렸습니다. 30초, 1분, 때로는 2분. 문이 열리면 민재를 넘겨주고 인사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 하세요 라는 말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이게 요즘 방식이겠지. 저는 계속 매달 80만 원을 보냈습니다. 학원비 50만 원, 보험료 30만 원, 1년이면 960만 원, 2년이면 192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할머니의 역할이니까. 그런데 어느 날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돈 문제 없으세요? 민재 학원비랑 보험료. 괜찮아. 엄마 연금도 나오고 저축해둔 것도 있고. 그래도 부담되시면 말씀하세요. 부담 안 돼. 민재 미래를 위한 건데. 준호는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감사해요, 엄마. 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통장을 보니 잔액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면 아직 여유 있어.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어느 날 서윤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다음 주에 민재 픽업 못 하시겠어요? 제가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그럼 내가 저녁까지 봐줄까? 아니요, 픽업만 부탁드려요. 학원에서 집까지만 데려다 주시면 돼요. 저녁은? 저희가 배달시켜 먹을게요. 내가 해줄 수 있는데. 어머님, 괜찮아요. 그냥 픽업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조금 섭섭했지만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서윤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민재 학원 선생님이 상담 요청하셨대요. 어머님이 가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 내가 갈게. 감사해요. 근데 어머님,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든 일단 들어만 주세요. 결정은 저희가 할게요. 알았어. 저는 상담에 갔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민재가 수학에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영재교육원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기뻤습니다. 그래요? 우리 민재가? 네,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집에 돌아와 서윤에게 전화했습니다. 서윤아, 선생님이 민재 영재교육원 준비하면 좋겠다고 하시던데? 네, 들었어요. 그럼 알아볼까? 어머님, 그건 저희가 알아볼게요. 아, 그래. 어머님은 상담만 가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저희가 할게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나는 그냥 심부름꾼인가? 민재 픽업을 하면서 저는 다른 할머니들을 만났습니다. 어린이집 앞에서 손주를 기다리는 할머니들.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손주 키우느라 힘드시죠? 힘들긴 한데 그래도 예쁘잖아요. 맞아요. 근데 며느리랑은 어떠세요? 한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참 좋아요. 저한테 집 열쇠도 주고 언제든 오라고 하고. 다른 할머니도 거들었습니다. 우리도요. 며느리가 엄마라고 부르고 같이 밥도 자주 먹어요. 저는 말없이 듣기만 했습니다. 제 상황과는 너무 달랐으니까요. 김 선생님은요? 누군가 제게 물었습니다. 아, 우리는 서로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편이에요. 그래도 도와주시는 건 많으시잖아요. 네, 픽업이랑 학원비 같은 것들요. 그럼 됐네요.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도움 받으면서도 거리 두는 게 유행이래요. 저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유행이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외로웠습니다. 도와주지만 환영받지 못하고 필요하지만 가까워지지 못하는 그런 관계. 제 생일이었습니다. 65번째 생일. 준호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저녁에 외식할까요? 아니다, 괜찮아. 엄마 생일인데 어떻게 그냥 넘어가요? 너희 바쁜데 뭐. 다음에 보자. 그래도
괜찮아. 엄마는 혼자 있는 게 편해. 전화를 끊고 저는 텅 빈 집을 둘러봤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5년. 매년 혼자 생일을 보냈습니다. 예전에는 세탁소 직원들이 작은 케이크라도 사다 줬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괜찮아. 나이 들면 다 이런 거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저녁 8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준호와 서윤 그리고 민재였습니다. 엄마 생일인데 그냥 있을 수 없죠. 민재가 손에 작은 케이크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너희들이. 우리는 함께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30분 만에 서윤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민재 학교 준비해야 해서 먼저 가볼게요. 그래? 벌써? 네, 조금만 더 있고 싶은데 민재가 내일 시험이라서요. 그들은 떠났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케이크는 반쯤 남았고 집은 다시 조용했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 예전 같으면 저희 집에서 명절을 보냈지만 몇 년 전부터 준호네 집에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서윤이 제안한 것이었죠. 어머님 혼자 준비하시면 힘드시잖아요. 저희 집에서 할게요. 그날 저는 과일과 선물을 사서 준호네 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서윤의 친정 가족이 있었습니다. 서윤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동생 가족. 저는 당황했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서윤의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사돈 오셨어요? 우리도 오늘 온다고 해서요.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준호가 말을 안 했네. 명절 음식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서윤과 그녀의 어머니가 함께 만든 것 같았습니다. 사돈 앉으세요. 편하게 계세요. 저는 손님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할 일이 없었습니다. 식사 후 서윤의 가족은 거실에서 편하게 이야기를 나눴고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민재는 서윤의 동생 아이들과 놀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저녁 7시쯤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나는 이만 갈게. 준호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벌써요? 너희 바쁜 것 같아서. 아니에요, 더 계세요. 하지만 저는 그냥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가족에서 차지하는 자리가 뭘까? 그날은 평범한 수요일이었습니다. 저는 민재를 픽업하고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서윤을 기다리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카카오톡 알림. 발신자는 한서윤. 저는 무심코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화면에는 서윤의 지인 단톡방 캡처가 떠 있었습니다. 실수로 보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시어머니가 도와주긴 하는데 너무 오래 받으니까 당연하게 여길까봐. 솔직히 계속 엮이는 건 부담됨 유요. 학원비랑 보험료 받는 건 고맙지만 그것만 해주고 다른 건 관여 안 했으면 좋겠음. 요즘 시어머니들 경계가 없어서 진짜 힘들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명백했습니다. 이게 서윤의 진심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고생하셨어. 서윤이 웃으며 말을 시작했다가 제 표정을 보고 멈췄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저는 핸드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설명 안 해도 돼.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잠깐만요. 그건 제 진심이 아니라. 진심이 아니면 이런 말이 나올 수 없어. 어머님, 제가 그냥 친구들한테 푸념한 거예요. 요즘 좀 스트레스 받아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 이제 알았으니까. 민재를 서윤에게 넘겨주고 저는 돌아섰습니다. 어머님, 서윤이 뒤에서 불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저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덕분이에요. 어머님 없으면 어떡해요.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반쪽짜리 진심이었습니다. 도움은 받고 싶지만 가까워지고 싶지는 않은, 감사는 하지만 부담스러운 그런 마음. 저는 제 자신이 바보 같았습니다. 부모는 뒤에서 도와야 한다. 그 신념을 지키느라 저는 제 자존심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필요하지만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 편리하지만 부담스러운 존재. 그게 제 위치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아프지 않으려고 참았던 감정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외로움, 섭섭함, 분노, 배신감. 모든 게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서윤이한테 들었어요. 어제 일? 그래. 엄마, 서윤이가 잘못했어요. 근데 너무 화내지 마세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호야, 나는 화가 난 게 아니야. 그럼요? 그냥 깨달은 거야. 뭐려? 내가 너희한테 부담이었다는 걸? 엄마, 그게 아니라. 준호야, 너 솔직하게 말해봐. 나는 너희한테 어떤 존재야? 준호가 말을 잃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당연히 엄마죠. 그리고 저희한테 큰 도움을 주시는 도움. 그래, 그게 전부구나.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엄마가 좀 생각해 볼게. 엄마.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머릿속을 정리했습니다. 감정을 추스르고 차분히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 저는 손주를 사랑했습니다. 그건 진심이었습니다. 아들도 사랑했습니다. 그것도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사랑하지 않는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할까요? 존중받지 못하면서도 도움만 주는 관계가 건강한 걸까요? 저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3년간 학원비와 보험료로 쓴 돈이 2,880만 원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이 소진된 건 제 자존심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다음 날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민재 학원비 자동이체를 해지했습니다. 보험료 자동이체도 해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여행 적금을 들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민재 픽업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서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 픽업은 안 되시나요? 미안하지만 이번 주는 좀 바빠서. 아, 그러시구나. 그럼 다음 주는요? 다음 주도 일정이 있어서 어려울 것 같아. 어머님, 혹시 저 때문에 화나신 거예요? 아니야. 그냥 내 일정이 생겨서.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서윤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학원비가 이번 달에 안 들어왔던데요? 아, 그거 해지했어. 네? 왜요? 서윤아, 네가 말했잖아. 올해 받는 게 부담이라고. 침묵. 어머님, 그 말은 제가 진심이잖아.
나도 이제 알았어. 어머님, 제가 설명 안 해도 돼. 나도 이해해. 내 입장에서는 부담됐겠지. 어머님, 그게 아니라. 서윤아, 나는 화가 난 게 아니야. 그냥 이제 서로 부담 갖지 말자는 거야. 어머님, 보험료도 해지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너희가 알아서 하면 돼. 어머님, 잠깐만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도대체 왜 이러세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왜 이러긴?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야.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준호야, 서윤이가 내가 부담스럽다고 했잖아. 엄마, 그건 그냥이 어디 있어? 그게 서윤이 진심이야. 준호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 서윤이가 잘못 말한 거예요. 미안하다고 하잖아요. 미안하다고 진심이 바뀌는 건 아니야.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재도 안 보시고 도움도 안 주시고? 그래. 이제부터는 너희가 알아서 하면 돼. 엄마. 저는 준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나는 네 엄마야. 하지만 너희의 편리한 도구는 아니야. 엄마가 무슨 필요할 때만 부르고 가까워지는 건 부담스러워하고. 그게 맞는 관계야?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도 자존심이 있어. 존중받지 못하면서까지 도와주고 싶지 않아. 엄마, 저희가 엄마를 존중 안 한 적이 있어. 매번 있었어. 저는 하나하나 말했습니다.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한 것, 반찬을 거절한 것, 교육에 대한 의견을 차단한 것, 명절에 나를 손님 취급한 것. 엄마, 그 모든 게 존중이 아니라 거리두기였어.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미안해할 필요 없어. 나도 이제 알았으니까. 엄마, 그래도 준호야, 돌아가. 나는 괜찮으니까. 준호는 결국 돌아갔습니다. 일주일 후 서윤이 찾아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어머님,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서윤은 거실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됐어. 이제 와서 사과해도. 아니에요.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솔직히 어머님이 너무 많이 도와주시니까 부담스러웠어요. 알아. 하지만 그게 어머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라 제 문제였어요. 저는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이 도와주시는 게 당연해지는 게 무서웠어요. 제가 어머님한테 빚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거리를 둔 거야? 네, 저는 독립적인 사람이고 싶었어요. 시어머니한테 의존하지 않는. 서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마음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윤아, 나는 내 독립을 막고 싶지 않았어. 다만 존중받고 싶었을 뿐이야. 알아요. 이제 알아요. 도움을 받으면서 거리를 두는 건 모순이야.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용서는 할 수 있어. 하지만 관계를 예전으로 돌리기는 어려워. 어머님, 서윤아,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서윤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변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 자신을 찾았습니다. 학원비와 보험료로 쓰던 돈을 여행 적금으로 돌렸고 픽업에 쓰던 시간을 제 취미 생활에 썼습니다. 처음으로 요가 수업을 등록했고 친구들과 등산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민재를 안 본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민재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그래? 그럼 주말에 우리 집으로 데려와. 엄마가 오시는 게 아니라요? 아니, 보고 싶으면 민재가 오면 되지.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말 민재가 왔습니다. 할머니, 민재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저는 민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왜 안 와? 할머니가 요즘 바빠서. 나 보러 와야지. 민재가 할머니 보고 싶으면 놀러 오면 되지. 저는 민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희생하지는 않았습니다. 민재가 돌아간 후 저는 다시 제 일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준호네 가족과의 관계는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제가 먼저 나서지 않았고 그들도 무작정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서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민재 생일 파티 하는데 오실 수 있으세요? 저는 답장했습니다. 몇 시인데? 오후 2시요. 그 시간은 요가 수업이 있어서 어렵겠네. 4시쯤 갈게. 아, 네, 알겠습니다. 예전 같으면 제 일정을 취소하고 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4시에 도착해서 민재를 축하해주고 1시간 정도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서윤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더 계시다 가세요. 아니야, 나는 저녁에 친구들 만나기로 했어. 아, 네. 저는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해 가을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죄송하지만 민재 학원비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차분히 물었습니다. 왜? 제가 이번 달에 지출이 좀 많아서. 준호야, 민재는 내 아들이야. 알아요, 엄마. 근데 이번 달만. 안 돼. 준호가 당황했습니다. 엄마? 준호야, 나는 이제 너희를 도와주지 않을 거야. 엄마, 왜요? 전에는 도와주셨잖아요. 전에는 내가 바보였어. 내 도움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걸 몰랐지. 엄마, 그게 아니라. 준호야, 내가 진짜 어려우면 대출을 받든지 지출을 줄이든지 해. 그게 내 책임이야. 하지만 엄마는 여유가 있으시잖아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호야, 내가 여유가 있다고 해서 너희를 도와줘야 할 의무는 없어. 엄마가 민재 할머니시잖아요. 맞아, 나는 할머니야. 하지만 무한 ATM은 아니야. 준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한 건 너희야. 도움은 받으면서 존중은 안 하고. 준호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제주도 여행을 갔습니다. 친구 2명과 함께 4박 5일 바다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늦잠을 잤습니다. 핸드폰도 꺼놨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정말 자유로웠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아무 부담 없이 오롯이 저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준호에게서 여러 통의 부재중 전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어디 계셨어요? 연락이 안 돼서. 여행 갔다 왔어. 여행? 말씀도 안 하시고? 내가 왜 너한테 일일이 보고해야 해? 준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가 그냥 혼자 여행 가시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요. 이제부터는 익숙해져야 할 거야. 나는 내 인생을 살 거니까. 통화를 끊고 저는 웃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해시태그 사막 복수와 카타르시스. 그해 겨울 준호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데? 제가 회사에서 잘렸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뭐? 갑자기 왜? 구조 조정이에요. 저희 팀 전체가.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어떡하죠?
전세 대출도 있고 민재 학원비도 있고. 저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퇴직금은? 6개월치 월급 정도요. 그럼 그걸로 당분간 버티면 되겠네. 엄마, 그게 어디 쉬워요? 대출 이자만 해도. 준호야, 지출을 줄여. 학원도 정리하고. 하지만 민재 교육보다 생계가 먼저야.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혹시 좀 도와주실 수? 안 돼. 엄마. 준호야, 나는 이미 말했잖아. 더 이상 도와주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이건 긴급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긴급하면 부모가 해결해줘야 해? 준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엄마,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한 건 너야. 평소에는 거리 두다가 힘들 때만 손 벌리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후 서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준호 씨 잘리신 거 들으셨죠? 응. 어머님, 저희 정말 어려워요. 좀 도와주실 수 없으세요? 서윤아, 나도 노인이야. 내 노후 자금도 지켜야 해. 하지만 어머님은 여유 있다고 다 줘야 하는 건 아니야. 어머님, 민재는 어쩌고요? 민재는 어머님 손주잖아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재는 너희 아들이기 전에 내 손주야.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평생 책임져야 하는 건 아니야. 어머님, 서윤아, 너 예전에 뭐라고 했어? 나한테 계속 엮이는 게 부담이라고 했잖아. 어머님, 그건 이제 엮이지 않을게. 부담 갖지 마.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호네 가족의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준호가 새 일자리를 찾지 못했고 서윤의 수입도 줄었습니다. 어느 날 밤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초췌했습니다. 엄마, 제발 좀 도와주세요. 안 된다고 했잖아. 엄마, 저희 이번 달 전세 대출 이자도 못 낼 것 같아요. 그럼 집을 옮기든지. 민재 학교도 있는데 어떻게 갑자기 옮겨요? 그건 네가 해결할 문제야. 준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요. 이번만 도와주세요. 저는 준호를 내려다봤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일어나. 엄마. 준호야, 엄마가 항상 도와주면 너는 평생 의존하게 돼. 저는 의존하는 게 아니라. 맞아, 너는 의존하고 있어. 힘들 때마다 엄마한테 기대고. 준호가 울먹였습니다. 엄마, 그럼 어떡해요? 스스로 해결해. 그게 어른이야. 준호는 결국 일어나 돌아갔습니다. 어느 토요일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재였습니다. 혼자서요. 민재야? 어떻게 혼자 왔어? 할머니 보고 싶어서. 민재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는 민재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엄마, 아빠는? 아빠는 면접 가고 엄마는 일하러 갔어. 그럼 누가 너 데려다 주래? 혼자 버스 타고 왔어. 할머니 집 주소 알잖아.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재야. 할머니 왜 안 와? 나 보기 싫어? 아니야, 할머니가 바빠서. 거짓말. 할머니 나 싫어하는 거지? 민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민재를 안았습니다. 민재야, 할머니가 너를 싫어할 리 없잖아. 그럼 왜 안 와? 엄마, 아빠가 할머니 화나게 했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재야, 그게 아니라. 할머니, 나 혼자 무서워. 엄마, 아빠가 요즘 자꾸 싸워.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재야. 민재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종이 학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내가 접었어. 할머니 주려고. 저는 그 작은 학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고마워, 민재야.
민재와 함께 점심을 먹고 놀아주고 오후에 준호에게 연락해서 데려가게 했습니다. 민재가 떠난 후 저는 그 종이 학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고민했습니다. 내가 너무 냉정한 건가? 민재는 죄가 없었습니다. 아이는 어른들의 갈등과 무관했죠. 하지만 제가 다시 도와주면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갈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2달이 지났습니다. 준호가 간신히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하지만 월급은 전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슈퍼에서 우연히 서윤을 마주쳤습니다. 서윤은 저를 보자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그래 잘 지내니? 네, 그냥 살고 있어요. 저는 서윤의 얼굴을 봤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지친 표정. 힘들지? 서윤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알아. 저는 어머님이 당연하게 도와주시는 줄 알았어요. 그게 얼마나 큰 희생인지 몰랐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이제야 알았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셨는지. 그래, 이제 알았으면 됐어.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제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윤아, 나는 너를 용서해. 하지만 관계를 회복하는 건 다른 문제야. 어머님, 신뢰는 한번 깨지면 다시 쌓기 어려워. 서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쳐 왔습니다.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설날에 저희 집에 오실 거죠? 아니, 나는 친구들이랑 여행 가기로 했어. 엄마? 설날에요? 응, 온천 여행. 하지만 명절인데 가족이 함께 있어야죠. 준호야, 나도 내 인생이 있어. 엄마, 민재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하는데. 미안하지만 이미 예약했어. 다음에 보자. 엄마.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설날 저는 정말 친구들과 온천 여행을 갔습니다. 핸드폰도 꺼놨습니다. 그 시간 동안 준호네 가족이 어떻게 명절을 보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엄마, 차 한잔 하면서 이야기 좀 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근처 카페에 갔습니다.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뭘? 저는 엄마가 항상 계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우리를 무조건 도와주실 거라고. 저는 커피를 마시며 들었습니다. 근데 엄마가 안 계시니까 모든 게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엄마한테 너무 의존했어요. 경제적으로도 민재 돌봄에도.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해주시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게 엄마의 희생인 줄 몰랐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준호야, 이제 알았으면 됐어. 엄마, 저희한테 다시 기회를 주세요. 기회? 네, 저희가 달라질게요. 엄마를 제대로 대우할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야, 나는 이제 너희 눈치 보면서 살고 싶지 않아. 엄마, 나도 내 인생을 살 자격이 있어. 손주도 좋고 아들도 사랑하지만 그것 때문에 나를 희생할 순 없어. 준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야, 미안해할 필요 없어. 그냥 이제부터라도 잘하면 돼. 어떡해요? 나를 존중해. 내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 그리고 도움을 받으면 진심으로 감사해.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 천천히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제가 일방적으로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민재를 보고 싶으면 그들이 제 집으로 왔습니다. 저를 집에 초대할 때는 진심으로 환영했습니다. 어머님, 들어오세요. 차 준비했어요. 학원비나 보험료를 부탁할 때는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여유 되시면 이번 달만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꼭 갚겠습니다. 저는 제 상황을 보고 결정했습니다. 이번에는 도와줄게. 하지만 다음 달에 꼭 갚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는 이제 진심이 되었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있었지만 이제는 건강한 거리였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거리.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고 친구들도 자주 만났습니다. 준호네 가족은 스스로 해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육아에서도. 어느 날 서윤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이거 드리고 싶어서요. 편지였습니다. 저는 편지를 읽었습니다. 어머님께 저는 지난 1년 동안 정말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어머님이 얼마나 큰 희생을 하셨는지, 제가 얼마나 당연하게 여겼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이제는 압니다. 가족이란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라는 것을.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어머님을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제대로 된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며느리 서윤 올림. 저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서윤아,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저는 서윤을 안았습니다. 이미 용서했어. 이제 와서 뭐. 우리는 함께 울었습니다. 그 후 우리 가족은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의무나 부담이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가족. 민재도 이제는 이해했습니다. 할머니도 할머니 인생이 있는 거지? 그래, 맞아. 그럼 나도 할머니 인생 방해하면 안 되는 거네? 참 똑똑하네, 우리 민재. 저는 여전히 민재를 사랑했지만 더 이상 제 모든 걸 쏟아붓지는 않았습니다.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했습니다. 지금 저는 66입니다.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제 시간이 있고 제 일정이 있고 제 친구들이 있습니다. 가끔 준호네 가족을 만나지만 더 이상 그들에게 제 인생을 맡기지 않습니다. 저는 저를 위해 삽니다. 그리고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라고 해서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할머니라고 해서 손주를 위해 제 인생을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가족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부담을 내려놓은 순간 저는 비로소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저는 진짜 저 자신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모든 걸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라면 과감히 내려놓으세요. 그 순간 당신도 자유로워질 겁니다. 저처럼.